작년 5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에서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 화제가 되었었죠. 원래 미국의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은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오는 게 관행이었는데요. 이는 미국이 암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관행을 깨고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방문하니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꽤나 파장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작년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는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내 방문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한국에 오면 보통 청와대로 직행하거나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또는 미군 기지를 찾는 게 관례였습니다. 저녁에 도착한 경우엔 곧바로 숙소로 향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든의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긴 비행을 마치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찾았습니다. 방문 시간도 오후 6시가 넘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강자인 한국에 반도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바이든도 그런 뜻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그는 공장 순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는 두 나라가 함께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하는 협력과 혁신의 미래를 상징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어 몇 나노미터 두께의 이 작은 칩들은 우리를 인류의 기술 발전의 다음 시대, 인공지능, 양자기술, 5G,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기술로 나가게 해주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거의 모든 경제 영역에서 창조적 파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기반 기술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이든이 언급한 세 가지 첨단 기술 가운데 5G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으며 인공지능도 대등한 수준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양자기술에선 전반적으로 미국이 앞서지만 이를 활용한 양자통신 분야에서는 중국이 우위입니다. 이렇듯 첨단 기술 경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턱 밑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한 세기 만에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위협받게 된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중국이 타고 오르는 사다리를 넘어뜨려야 하죠. 이 사다리 걷어차기의 관건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때마침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는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가 굳건히 장악하고 있는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틀어지면 중국의 추격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초크포인트, 즉 전략적 관문으로 불리는 게 이 이유이죠. 이제 왜 미국이 대만 분쟁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 바이든이 동아시아 순방의 첫 행선지로 한국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제일 먼저 찾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아시겠죠?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미국 혼자서는 중국을 따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여러 동맹국가의 공조와 연대를 통해서만 승산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기술전쟁으로 확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군사력 경쟁은 근본적으로 한 나라가 힘을 키우면 상대국의 안보 불안이 커지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군사력을 증강하는 나라는 자국방위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상대국은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맞대응하기 마련이죠. 이런 식의 군사력 경쟁은 양측 모두의 안보가 불안해지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를 안보 딜레마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달리 기술 경쟁은 대개 국가 간의 물적 교류와 인적 교류를 촉진하며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 게임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세계 질서가 어지러워질 때는 기술도 제로섬 게임의 도구가 되곤 하죠. 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담당했던 코콤처럼 미국이 동맹 우방국과 연합해 대중국 수출 통제가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역사에서 기술 변혁과 세계 패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과관계를 갖습니다. 18세기 이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생산력의 비약적 증가를 이뤄냈고 이는 국제무역의 주도권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그렇게 쌓은 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 세계 패권을 거머쥐었죠.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을 개발해 1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증기기관은 전례 없는 대량 생산체제와 철도를 비롯한 수송교통망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융성한 국제무역과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얻은 대영제국은 100년의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뒤를 이은 19세기 후반 미국은 전기와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 제2차 산업혁명에 물결을 올라타며 영국의 경제 규모를 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이후 영국의 태조를 틈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패권국 자리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 제조업 공동화와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며 휘청거리는 듯 했으나 20세기 말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패권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초, 세계는 다시 인공지능과 통신망,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의 창입니다. 기술 격변기에 대도약을 이뤄 세계 최강국 자리를 넘보겠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2013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 주석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포부를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는 2019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후 10년은 세계 경제에서 신구 성장 동력이 전환되는 시기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정보, 바이오 등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번역이 신산업, 신업체, 신모델을 양상하고 글로벌 발전과 인류의 노동과 삶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신흥국가, 개발도상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이 중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 중국 등 브릭스 국가가 힘을 모아 미국과 서구 선진국가를 대체하는 기회로 향후 10년을 활용하자는 주장이었죠. 과연 신흥 강대국 중국이 미국을 세계 패권국가 자리에서 밀어낼 수 있을까요? 이를 예상해보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국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많은 보도와 연구에서 미국은 흔히 지는 해, 중국은 떠오르는 해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세계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동떨어진 견해입니다. 한 국가의 하드파워, 즉 전통적 의미의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인데요. 경제력으로 볼 때 중국은 분명 떠오르는 해가 맞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에 2%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7%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는 저번 영상에 담아놨으니 궁금하신 분은 위에 카드를 눌러서 참고해주세요. 그럼 미국이 지는 해일까요? 아닙니다. 지는 해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입니다. 1950년대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던 미국의 비중은 다른 나라들이 성장하면서 25%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데 충분한 규모이죠. 온갖 종류의 세태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1980년에서 2020년 사이 EU의 비중은 29%에서 18%로, 일본은 10%에서 6%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정리하면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힘은 그대로인데 중국은 급부상하고 유럽과 일본은 추락했다는 것이죠. 다만 미중 간의 격차는 급격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경제력을 봤으니 두 번째로 하드파워를 측정할 수 있는 군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사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우월적 지위가 훨씬 공고한데요.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군비 지출은 8,010억 달러로 세계 전체 군비의 38%를 차지했습니다. 이 액수는 2위에서 11위 국가의 군비 총액과 맞먹는 급이죠. 2위인 중국은 2,930억 달러로 14%를 차지해 둘 사이의 격차는 꽤나 벌어져 있는데요. 다만 최근 10년간 추세를 보면 중국의 추격은 어마어마합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 미국의 군비 지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6%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72%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죠. 미국과 중국의 국력 비교는 이렇듯 짐작보다는 팩트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요. 통계와 추세를 고려한 냉정한 평가가 미중 패권 경쟁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이 패권국이 된 후 패권국의 지위를 경쟁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패권국의 지위를 잃을 위기는 과거에 4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 대침체에 빠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10년에 걸친 불황을 돌파했고 뒤이은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을 세계 최강 국가로 자리잡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푸트니크 충격입니다. 당시 소련이 인류 최초로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은 과학기술과 군사력이 소련에 밀렸다는 사실에 충격에 휩싸였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즉각 나사를 설립해 소련과의 우주전쟁에 뛰어드는 한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을 설립하여 첨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어요. 국가 차원의 투자는 초음속 제트기, 핵추진 잠수함, 유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국방 분야의 연구 개발은 이후 민간에서 반도체 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을 상용화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960년에서 1970년에 불어닥친 경제 사회적 불안입니다. 베트남 전쟁, 브레턴 우주 체제 붕괴, 오일 쇼크라는 국제적 상황과 각종 민권운동과 반전운동 등이 미국 내부의 변화와 맞물리며 일어난 위기였습니다. 한때 소련에 추월당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돌 정도로 휘청거렸던 시기이지만 미국은 시민권 개혁으로 사회 불안을 이겨내는 한편 변동 환율제를 안착시키면서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위상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세계 경제가 불안에 빠질 때마다 세계의 돈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면서 달러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네 번째는 1980년, 90년대 초반 제조업 약화와 쌍둥이 적자에 따른 위기로 이 당시에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끓었어요. 그러나 미국은 IT 혁명을 주도하며 위기를 극복한 한편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장기 침체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패권을 잡은 이후 종종 미국이 패권을 잃을 것이라는 위기론이 제기되었지만 미국은 그 위기들을 잘만 이겨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인구, 자원, 영토 등이 기존의 도전국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중국은 마치 한 세기 전 대영 제국을 추월하던 미국이 오버랩되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싸움이 그때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유는 중국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국가라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까지 미국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견저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군사력은 강했지만 경제력이 약했고, 다음 도전자인 일본은 경제력은 강했지만 인구와 영토가 작고 안보를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중국의 패권 도전은 과거의 사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경제, 외교, 이데올로기, 군사 전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은 바로 첨단 기술이기 때문이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5G 등 민군 겸용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쥐는 쪽이 경제 패권을, 나아가 군사 패권까지 손에 얻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와 다름없는 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로선 미국이 이 절대 반지 쟁탈전에서 앞서 있지만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은 앞서 언급한 5G와 양자통신뿐만 아니라 드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미국과 경합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면 10년에서 20년 뒤에는 반도체 같은 미국이 우위를 지키고 있는 나머지 분야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과연 이 패권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미국이 챔피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이 새로운 챔피언이 될까요? 다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